Hola a todos, soy Pamela de Asian Boss. Ya estamos a julio de 2021. ¿Se imaginaban que estaríamos en este punto con respecto al año pasado? Aún falta mucho para que los países abran sus fronteras por completo. Muchas personas aún no se vacunan y pareciera que los casos de coronavirus continúan aumentando debido a la variante Delta. ¿Pero qué es la variante Delta y en qué se diferencia de su predecesor? ¿Es posible contagiarse estando vacunado? Son muchas las preguntas. Ya conocen al profesor Kim, el experto líder en enfermedades infecciosas de Corea del Sur, a quien hemos acudido múltiples veces en busca de su opinión clara, basada en hechos y sin sesgo político. Nos pidieron que habláramos con el profesor Kim para conocer una actualización del estado de la pandemia, y los escuchamos, así que veamos lo que tiene para decirnos. 이렇게 7개월 만에 또 뵙네요. 글쎄 말이에요. 자주 뵙는 건 좋진 않은데 뭐 어쩔 수 없네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예, 뭐 이제 적응해야죠. 바이러스도 적응해서 전염력이 빨라지는데 사람도 적응해가고 생존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정확하고 과학을 근거로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팬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보러 언제 교수님 다시 찾아가냐 지금 또 델타 변이 때문에 미치겠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변이가 왜 생기고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사람들한테 좀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된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로 12개월, 18개월 만에 백신 개발 성공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저게 가능해? 쉽지 않을 거다. 성공 확률이 한 7%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작년 12월 초에 화이자 백신, 또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이어 성공하면서 사실은 희망을 봤죠. 백신 접종을 광범위하게 해서 집단 면역이 되면 올겨울은 좀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희망을 가졌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2021년 중반에 들어선 지금으로는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이스라엘, 뭐 미국, 영국과 같은 백신 접종을 뭐 50%, 60% 이상한 나라들과 아프리카처럼 이제 접종률이 1, 2%밖에 안 되는 진짜 거의 뭐 백신 접종이 안 되는 나라와 대한민국은 이제 1차 접종률이 31%고 2차 접종률이 12%니까 어중간하죠. 접종을 아주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어중간한 나라 이렇게 세 개의 국가로 이 백신 디바이드라고 그러죠. 결국 바이러스와 인간의 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이제 백신 접종이죠. 그 바이러스는 이제 변이를 통해서 일종의 적자 생존, 변이를 통해서 서바이벌 오브 피티스트. 그러니까 전염력이 빠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그런 바이러스 전략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또 항바이러스 개발 이 레이스인데 이 바이러스보다 앞서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바이러스 변이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뭐 접종률이 60% 이상인데도 60, 70%인데도 지금 하루에 4만 명, 5만 명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확진자 수가 뭐 10명 정도 나오다가 지금은 뭐 1000명 이상 나오잖아요.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층에서, 청년층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다. 아직도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다. 확실히 그 말씀은 이제 이 바이러스 변이가 훨씬 전파력이 크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전파력이 이렇게 더 빨라진 거예요? 바이러스도 생명체거든요. 물론 바이러스가 사람과 같이 다세포로 돼 있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120 나노미터의 눈이 안 보이고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뭐 이런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증식은 안 돼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감염이 돼서 복제를 한다. 리플리케이션을. 코로나19의 원인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고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기침재채기 하면 코나 목으로 해서 우리 호흡기 세포에 스파이크 단백이 ACE2 리셉터에 이렇게 결합이 돼서 쑥 들어가요. 우리 세포 내에 들어가서 우리 세포, 인체 세포를 인질로 삼아요. 인질로. 하이제킹 하는 거지. 하이제킹해서 결국은 그 RNA 바이러스는 유전자 RNA 코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령문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지령문을 우리 인체 세포한테 명령을 내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은 자식 세포가 복제가 돼서 수십만, 수백만이 나오죠. 근데 다 똑같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소위 뭐 유전자 핵산 코드에 A는 T, G는 C 이렇게 이제 매칭이 돼서 만들어지거든요. 복제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때로 실수를 해요. AT가 아니라 뭐 AG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모 바이러스와 똑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약간씩 변이가 된. 그래서 보통 1개월에 이것이 한두 개 정도 핵산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변이주가 되는 거죠. 베리언트가. 뭐 갑자기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요. 그럼 델타라는 말은 이전에 또 목표가 변이가 됐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알파도 있고 뭐 베타도 있고 그런가요? 이 델타 변이는 워낙에 인도에서 시작된 2020년 12월에 인도의 한 마하시트라라고 하는 농촌에서 출현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워낙에는 인도 변이라고 부르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그 나라 사람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5월 30일 날 이제 WHO가 회의를 해서 어떤 국가 이름을 하는 거는 차별이다. 스티그마를 준다. 그래서 영국 변이는 알파 변이, 남아공 변이는 베타 변이, 브라질 변이는 감마 변이, 또 인도 변이는 델타 변이. 그 뒤에도 뭐 람다 뭐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핫한, 가장 심각한 거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네 가지죠. 그럼 바이러스가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그 변이를 했을 때 그 코드가 바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랜덤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바이러스가 의도를 하고선 바뀌는 건가요? 랜덤으로 바뀌죠. 예. 의도하고 뭐 바이러스는 뇌가 없지 않습니까? 의식이 없죠. 예, 의식이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변이가 나와요. 여러 가지 변이가 있는데 그 무수한 변이가 있는 중에 이 델타가 지금 서바이벌 오브 피트 위너인 거예요. 델타 변이가 더 전염성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사람 인체에서 더 잘 달라붙는다는 얘기인가요? 스파이크 단백이 ACE2 리셉터에 이렇게 결합하면 이게 침투가 시작되는 거, 전염이 시작되는 건데 이 델타 바이러스는 이 결합력이 높아요. 세. 이 자석 흡인력처럼 딱 붙는 게 다른 놈보다 더 잘 붙어.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양을 많이 뿜어요. 델타에 감염된 사람은 기침재채기 하면 더 많은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나와. 왜냐면 이 머리 부분에 변이가 있어요. 이 델타 변이가. 이제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이 있으면 이 부분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RBD라고 그러거든요. RBD. 여기에 변이가 있는데 그 변이가 있음으로 해서 이 ACE2 리셉터와 결합을 잘해요. 다른 변이 놈들이 이게 못 붙는 거지. 이게 튕겨져 나가는 거죠. 전염은 더 잘 되는데 예전하고 비해서 치사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몰라요. 결국은 전염력, 중증도를 높이는 능력, 치사율 높이는 능력,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거, 항체 치료제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거. 이 5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델타 변이는 일단 전염력은 2배 높아요. 2배. 네. 그러니까 G타입보다 2배 높아. 그러니까 G타입보다 알파 변이는 50%가 전염력이 높고 알파 변이보다 델타 변이가 50%가 높아요. 결과적으로 G타입보다 델타 변이는 100% 전염력이 높다.
2배 높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코로나 한 명의 확진자가 2~3명을 전염시킨다. 델타의 경우는 5명, 6명을 전염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증명이 된 거고.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도 케이스가 지금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는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건 전염성만 높은 거지, 그냥 이거 뭐 오히려 죽는 거는 더 좀. 감염이 돼서 폐렴이나 중증이 되고 하는데 1~2주 걸리고, 또 그 치료 중에 이제 사망자가 생기는 건 3~4주 걸려요. 아직 시간이 안 나온 거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중증 환자가 183명, 200명으로 늘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이 델타 변이로 해서 1.8배 중증 환자 증가한다. 델타 변이가. 근데 이제 이것이 치사율을 높이느냐, 그건 아직 퀘스천이에요. 여기에 이제 어떤 바이어스, 어떤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만 해도 50세 이상의 기존에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 사망이 높았던 분들은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이에요. 영국만 해도. 근데 사실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은 다 50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 이 델타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높은지 안 왔는지를 과거 알파와 다른 거와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백신이 맞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또 걸리는. 근데 네. 결국에는 또 걸리긴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브렉스루 인펙션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특히나 이 트랜스플란트 페이션트, 심장 이식이나 뭐 이식 환자들은 2번 접종을 해도 항체나 방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3번째 부스터 샷을 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접종을 시작했죠. 이 트랜스플란트 페이션트. 영국도 그런 그 보고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부스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앞으로 더 자주 나올 텐데, 지금 델타가 치사율이 높이냐 안 높이냐 아직 모르지만, 치사율을 높이질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치사율이 보통 세계 기준은 2.2%고 한국은 1.2%거든요. 그냥 한국 기준 뭐 2.2%라고 봅시다. 세계 기준으로. 근데 과거 환자가 100명일 때 2.2%라는 거는 2명이 사망한다는 건데, 델타로 환자 수가 1000명이 되면 22명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치사율이 같으니까 괜찮아 하지만은 환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면 사망자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자의 상당수는 아직 백신을 2차 완전 접종, 2번 접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중증 환자 늘고 있어요. 이게 사망자도 지금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젊은 층한테도 이제 많이 감염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증상은 똑같이 없는 쪽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반 예전 코로나 걸렸을 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에이심토매틱한 사람들이 젊은 층이라고 하셨잖아요. 델타 변이도 비슷한가요? 영국에서 이제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가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증상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원래 코로나 걸리면 고열, 두통, 근육통, 뭐 기침, 흉통 심하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코가 막히고 콧물 나오고 뭐 재채기하고 목이 아프고 약간 두통 있는 정도로 좀 감기 좀 증상처럼 약화됐다. 그렇게 많이 리포트가 돼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사실 그게 델타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약화돼서 그렇게 증상이 나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델타 바이러스가 증상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로 걸리는 층이 소아청소년 20, 30대다 보니까, 원래도 코로나가 소아청소년 20, 30대는 증상이 그렇게 약하게 나왔었거든요. 무증상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제 해석입니다. 예. 오히려 지금 이제 문제는 롱 코비드 신드롬, 포스트 코비드 신드롬, 이게 더 문제죠, 사실은.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뭐 독감이나 감기 앓고 회복이 되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앓고 나서 후유증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심하게 앓은 사람일수록 회복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도 두통, 피로, 식욕부진, 우울증, 뭐 기력 없음, 그게 일종의 이제 코로나 앓고 나서 나온 후유증이다. 그래서 롱 코비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호소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를 뭐 일각에서는 뭐 감기로 생각하자, 뭘 심각하게 격리하고 그러냐, 마스크 벗고 그러자고 하지만 감기하고 다른 병이죠. 감기가 뭐 후유증 남기나요? 코로나 걸린 이후에 후유증이나 장애를 앓는 환자들을 또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코로나에 걸리고 중증이 되고 사망하고 이것만 이것이 임팩트고 문제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크게 코로나가 크게 유행하고 많은 사람이 걸리다 보면 그런 롱 코비드, 후유증 장애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코로나를 사람들이 이거는 주로 폐나 호흡기에 급성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이해죠. 사실은 코로나는 호흡기 감염에 국한된 질환이 아니라 전신 감염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가서 뭐 출혈이나 뇌경색이 일으킬 수도 있고, 콩팥에 가서 급성 심부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관에 혈전이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피부에 발진도 돕고, 뭐 전신의 모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이제 백신을 맞아봤자 델타 변이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검증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영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알파 변이에 대해서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가 여전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 그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한 번 접종에서는 방어 효과가 33%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접종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60%로 올라가고 화이자는 88%로 올라가요. 계속 전이가 되면 될수록 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백신을 만들어서 부스터 샷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독감 백신, 계절 시즈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10월, 11월에 맞는단 말이에요. 이 북반구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매년 시즈널 코로나 백신을 매년 맞는 시기가 도래하겠죠, 언젠가는.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한 번 맞고 두 번 맞아서 평생 방어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터를 지금 파이자, 모더나에서 개발해가지고 올 가을에, 그러니까 9개월 내지 12개월 사이에 부스터샷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고 있다. 지금 실제 뭐 일부 연구 결과도 부스터샷이 효과가, 항체가 잘 생긴다. 뭐 미국의 CDC나 뭐 FDA나 뭐 NIH는 아직 아니다. 현재는 변이주로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극구 부인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변이주의 발생 현황, 또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모습, 또 백신을 변이주로 해서 임상 시험을 했더니 효과가 있다, 그런 증거가 수집이 되면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제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건 계속 논의하고 이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앞으로도 어떤 변이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우한 바이러스, 원래 이제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하면 거기에 사람이 만들어서 넣었으라는 그 어떤 클루가 없었다. 그래서 맨메이드가 아니다라고 이제 봤었고, 자연계에서 뭐 박쥐에서 뭐 판골린을 거쳐 사람으로 왔다, 주노틱하게 왔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연계에 있는 그 박쥐에서 있는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다루다가 그 리익이 된 거다. 그런 게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염력이 높고 파열이 높은 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 뭐 실험을 하다 누출이 됐든 의도적으로 누출시키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런 그 레버러토리 릭 세오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주노틱하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견해고 뭐 파우치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랩에서 릭이 됐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많이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간 숙주가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중간 숙주가 팡골린인지 뱀인지 스네이크인지가 아직 명확치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박쥐에서 상당히 유사한 바이러스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왔을 건데 이 중간 숙주가 명확치 않다라는 점. 그 WHO에서 조사단이 갔는데도 그 우한의 그 웻 마켓에서 증거를 확실히 잡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년하고 좀 분위기는 주노틱하게 자연계 동물에서 왔다기보다 랩에서 리크된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정치적으로 서로 작년보다 올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그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 3자 입장에서 저는 뭐 어느 쪽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인류가 또 과학자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뭐 WHO도 다시 조사팀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조사가 그렇게 뭐 1년 반이나 지났고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조사의 신뢰도도 지금 의구심이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나왔던 거고 뭐 사스도 있었고 MERS도 있었고 그런 거 이제 계속 유행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 것만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뭐 릭을 시킨 거라든지 아니면 뭐 누가 만들어낸 거다라는 이런 그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치적인 이런 무기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다음에 나올 그런 새로운 전염병이라든지 그럼 그런 것도 사람들이 저것도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거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숙주가 발견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003년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거쳐서 사람이 감염됐다. 사양 고양이도 입증이 됐고 그것이 뭐 불과 1년 만에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머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동에서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서 사람으로 왔다. 확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에볼라도 마찬가지고 박쥐에서 뭐 그 서부 아프리카에서 뭐 장례식 이런 데서 그 박쥐 고기를 먹거나 뭐 박쥐와 똥이나 이런 거 노출되면서 이렇게 감염됐다.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이 그 코로나19는 코비드 19은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중간 수치를 밝히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이 가서 조사를 했지만 이미 뭐 상당히 너무 늦게 간 탓도 있지만 뭐 중국이 또 협조가 그렇게 원활치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만 했는지 중간 수치를 밝히지 못했어요. 아직 연결고리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로 인위적으로 조작이 됐다는 어떤 증거가 있나요? 그것도 없죠, 사실은.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죠. 인위적으로 이걸 조작을 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푸른 거다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그 변이가 됐다는 걸 찾으려면 수많은 바이러스 시퀀스를 다 DB를 만들어서 쭉 분석을 하면서 뭔가 이상한 시그널이 나와서 그걸 봤더니 그게 툭 튀어나온 거다. 없던 게. 그래도 이게 변이라는 게 어떤 그 조금씩 이렇게 변이가 트렌드가 가는데 이 계통 분석을 해가지고 족보를 따지고 넥스트 트레인 가면 이렇게 족보가 있잖아요. 조금씩 변이가 되면서 이렇게 변이가 되고 이렇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이나 어떤 마커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도 뭐 그걸 확인은 안 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저도 뭐 그거 의심을 해요. 왜냐면 뭐 세상에 정치의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정치지. 지금 코로나 방역도 보리스 존슨 보세요. 그 과학자 1200명이 다 반대하는데 7월 19일 날 프리덤 데이라고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가겠다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시퀀싱을 하는 거는 되게 어렵겠죠. 돈이 많이 들고 뭐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많이 하지만 나머지 아프리카, 인도 뭐 이런 데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진작에 일찍이 시퀀싱을 많이 해서 델타가 나왔을 때부터 딱 통제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게 왜 하필이면 인도에서 영국으로 이렇게 퍼졌느냐. 4월인가 5월에 영국에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영연방이다 보니까 영국에 인도,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여 명이 영국으로 여행을 무슨 명절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영국으로 퍼진 거죠. 지금 브라질도 뭐가 주로 유행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브라질 변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브라질 변이도 일본에서 처음 발견했어요. 아, 일본에서요? 네. 일본 사람이 또 브라질 많이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부 가 있고 이민으로.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일본에 입국한 사람에서 브라질 변이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브라질 변이를 발견했죠. 결국에 시퀀싱은 선진국 나라에서 그렇죠. 이론으로 막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시퀀싱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중국을 리클 의심하고 중국은 아니다. 그러면 중국도 까고 미국도 까서 이렇게 서로 패를 보여주면서 해야지 그게 어느 쪽이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서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델타 변이는 이제 여기 저희한테 모든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제 코로나가 언제쯤 돼야지 좀 일반 독감처럼 안정화가 될 거라는 어떤 예측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1 million 퀘스천. 네. 사실 이제는 뭐 코로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다 인식하는 것 같고, 팬데믹은 종식이 될 수는 있지만은 코로나19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어요. 팬데믹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유행이 있는 건데 백신 접종을 많이 늘려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유행이 줄어들면 팬데믹은 졸업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를 완전히 우리 인류 감염으로부터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프리하게 된 건 불가능하다. 다른 거거든요. 감기나 독감처럼 그냥 1년에 한 번 오고 매년 백신 맞고 그냥 이렇게 코로나 함께 살아가는 시기를 그냥 다 체념하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그렇게 가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싱가포르도 중증 환자만 카운트하고 일반 환자는 카운트하지 말자. 지금 막 서둘러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우선은 어쨌든 백신을 맞든 코로나가 유행을 해서 감염이 되든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돼야 되죠. 7, 80%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이가 생기면 그 집단 면역 수준 더 높아져야 돼요. 왜냐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니까. 근데 스웨덴에서 허드 임뮤니티 집단 면역 실험했듯이 걸려가지고 집단 면역 도달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죽고 그래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인도라든지 미국 뉴욕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걸렸지만은 집단 면역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백신 접종도 많이 했고 마스크 벗고 지금 많이 자유로워진 거죠. 물론 조금 있으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또 늘 거겠지만. 이스라엘도 60% 이상 했지만은 지금 소아청소년 20, 30대에서 환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도 부족한 거예요. 60% 부족한 거라고. 그러니까 변이가 나오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80%, 90% 접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죠,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단 면역이 7, 80%가 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미국만 해도 20%는 절대 우리 안 맞아 하는 층이 있고 또 소아나 어린애들은 지금 12세 이상만 맞지 못 맞잖아요. 아직 백신이 없으니까. 1918년 스페인 팬데믹을 상상하면 돼요. 이게 지금 21세기의 스페인 팬데믹 상황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도 서너 번의 이 유행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계절 독감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죠. 아, 스페니쉬 플루가 그렇죠. 그 계절 애초는 독감으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게? 그다 그 스페인 독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건 몰랐어요. 예. 그 2009년 신종플루 H1N1 그 팬데믹이잖아요. 그 후손이 지금 겨울마다 유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될 거예요. 1918년 스페인 팬데믹 치사율이 2.5%였어요. 2 내지 2.5.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계절 독감은 치사율이 0.1%예요. 치사율이 2.2%면 22배 높은 거예요. 독감하고 똑같이 본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2.2%라는. 그렇죠. 건. 사람들이 그걸 자꾸 부정하려고 하니까 다시 물어봐요. 사람들의 인지 장애가 심하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선택 편향, 바이어스의 세계잖아요. 바이어스가 너무 많아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뭐 음모론이 뭐 유튜브에는 음모론 천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균형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얘기가 이상하게 샜지만은 과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계절 코로나로 돼서 우리가 일상으로 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백신 접종이 많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독감은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가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서 48시간 이내에 쓰면은 중증이나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가 있어요. 독감의 타미플루처럼 코로나에도 효과적인 항바이러스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백신이 만능이 아니거든. 백신이 100% 예방 안 해주거든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항바이러스를 써서 완치를 시키면 그럼 계절 독감, 그럼 치사율이 또 2.2%가 아니라 뭐 0.2%라든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계절 독감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독감처럼 생각하고 마스크 벗고 그냥 어차피 고령자나 일부만 죽으니까 우리 이렇게 심각하게 살 필요 있냐. 우리가 즐기고 물류도 해야 되니까 그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마스크 벗는 순간 영국이나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수님 은퇴 못 하시겠네요. 악담을 하지, 악담을. 악담. 결국에는 나라끼리 교류가 돼야 되고 여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졸업하는 데는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 이 선진국은 선진국끼리 트래블 버블을 하고 격차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초격차. 결국은 졸업한 나라들끼리 트래블 버블 하잖아요. 호주하고 뉴질랜드 하잖아요. 한국도 괌하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행 취소했잖아요. 내셔널 디바이드가 더 심해지겠죠. 우리 아시안 보스는 그런 걸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유튜브일 텐데 더 필요해지겠네요. 좀 개인적으로 요즘 힘드신 일은 특별히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최근에 느끼는 것은 왜 그 정치인들이나 이 국가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분들이 과학자의 말을 안 들을까? 그러니까 나라마다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예 대통령이 코로나의 존재를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한국에서 유튜브도 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지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한국도 다르지 않죠, 다른 나라와 함께. 저도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크게 개의치 않죠. 한국도 이제 전문가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정부가. 물론 정부에 잘 호응하는 전문가 말은 또 듣고 그러긴 하겠지만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21세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반지성주의라고 그럴까? 유럽도 나라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나마 가장 과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제가 뭐 존경하는데 다른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제가 뭐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부족할까? 사실 이거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물체에 의한 과학인데 과학 전쟁인데 과학적인 이해와 또 과학적인 연구, 결과 해석, 과학적인 대응.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 이해 능력과 전략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설사 그 정치인들이 뭐 인문학 배경이고 뭐 법대라든지 뭐 경제학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과학적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부족하면 적어도 전문가의 말은 듣겠다라는 마음은 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 안 내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뭐 환자도 보고 뭐 연구도 하고 뭐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이런 임상 연구도 하고 백신도 지금 우리가 임상 시험도 하고 있고 바쁘지만은 또 언론이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도 하지만은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왜 위정자들이 이 코로나 방역을 책임지고 있고 있는 권한 있는 분들이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부족한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이 사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아시잖아요.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도 지금 결국 진영 논리로 이것이 코로나에는 진영이 없거든요. 코로나는 국민을 감염시키고 국가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주는 우리가 공동의 적인데 이걸 보는 눈이 제가 뭐 어떤 정파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과학자 입장에서 이제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소통을 하는데 저도 뭐 이게 이제 뭐 1, 2년 한 게 아니고 20년 이상 사스, 신종플루, 뭐 머스 이런 걸 겪으면서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겁니다. 근데 경험한 것 중에서 이번이 가장 힘들죠. 오래 가고 있고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정치인들은 선거나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국민의 사이언스 리터러시를 일깨워줘야 편향되지 않고 이 정치인들도 전문가의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은 뭐 엄청 오래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모두가 마스크 필요 없다고 할 때 CDC나 뭐 WHO 그건 좋은 임팩트를 줬지 않습니까? 그거에 감동을 받은 것이고 글로벌한 뭐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무슨 펀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 객관적인 과학자들의 연합을 해서 뭐 거기서 계속 정치가들이든 또는 뭐 일반 세계인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조직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뵐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더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